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질 뻔했던 30대 여자예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첫 만남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인사드리러 간 절 보곤 마치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시누이도 동네 사람들도 저만 보면 수군대며 제 이야기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제 뒤에 저만 안 보이는 이상한 꼬리표라도 달려있는 양 늘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괴상한 행동을 계속하셨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시아버지가 바다 낚시가 취소됐다는 소리에 비행기도 취소하고 돌아오시고 제가 시아버지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찢고 집어 던지시고 저에게 끔찍하다는 둥, 보기 싫다는 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죠. 남편과 저를 빼고는 다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 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정말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한 나날들이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되던 차에 마침내 저도 시댁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버렸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빨리 낳는 게 꿈이어서 결혼도 20대에 빨리 해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인연을 만나는 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얘랑은 결혼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20대가 훌쩍 넘어갔죠. 32살이 된 저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거기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제가 갔던 민박집은 저녁이면 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곳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와서 떠들썩한 사람들 사이에 저 혼자 조용히 있는데 남편이 제 앞으로 잘 익은 고기를 자꾸 놔주더라고요.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건지 술이 떨어지면 바로 술잔을 채워주고 음식을 흘리면 바로 휴지를 건네고요. 자꾸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서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며 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남편은 맞다고 한눈에 반했다며 웃더라고요. 그 호쾌함에 반해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단정한 옷과 메이크업으로 한껏 꾸미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첫 만남은 불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놀라시지 뭐예요. 그러더니 얼굴을 한껏 찌푸리며 제 얼굴을 피하시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요. 그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한테 질문도 안 하시고 저를 째려보기만 하셨습니다. 반면 시아버지께서는 부모님은 뭘 하시냐, 고향은 어디냐 등등을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시선 때문에 위축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뚝딱이기만 했죠.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싹싹한 편인데 자꾸 말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너무 그렇게 긴장할 거 없다. 우리 너 안 잡아먹는다. 그러게요. 얘가 원래 이런 얘가 아닌데 오늘 이상하네. 평소처럼 까불고 장난치면서 편하게 하지. 왜 얌전한 척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 네가 애교 부리면 시부모님들도 다 반하실 거라고. 남편의 말에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시아버지와 남편도 따라 웃었고 덕분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왠지 시어머니 눈초리는 더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시 어머님의 시선을 피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 그게 꼭 불려시 같은 년처럼 들렸거든요. 당황한 제가 시어머니 쪽을 다시 봤더니 시어머니는 아까처럼 냉랭한 얼굴로 저를 피해 벽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되는 마음에 헛소리를 들은 것 같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할 일도 없이 앉아있자니 뻘쭘해서 빨리 밥이나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누나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들 기다리는 중이었죠. 남편에겐 8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셨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누나도 엄마처럼 남편을 업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을 너무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마침내 늦어서 미안하다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인사도 없이 대뜸 이런 말부터 하셨습니다. 어머, 뭐야? 혹시 성이 어떻게 돼요? 백씨는 아니죠? 백씨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김씨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앉아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돼. 혹시 엄마 쪽 성이 백씨예요? 아니요. 저희 엄마 성씨는 이씨예요. 그럼 혹시 엄마의 외가 쪽이나 아빠의 외가 쪽에 아니면 혹시 어릴 때 잃어버린 친척이라도 아니라잖아. 헛소리 좀 작작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가서 시누이 등짝을 때리며 말리더라고요. 입단속을 시키는 눈치라 그때부터 저도 뭔가 있구나 싶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 건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시누이가 냉수를 벌컥벌컥 삼키고 와서는 실례했다며 사과했어요. 다 함께 뒤늦은 식사를 함께 하는데 불편한 분위기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계속 수상한 눈짓을 주고받고 시아버지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계속 헛기침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이었고요. 저는 이상한 가족을 보며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두려워졌답니다.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저는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괴상하고 수상쩍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불쾌하지만 어차피 평생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제 남편은 곰탱이처럼 눈치 없고 둔하긴 해도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미스터리한 시댁을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첫 1년은 마냥 행복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좀 이상했지만 생신이나 명절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야근하면 데리러 와주고 저녁마다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믿었던 남편이 나보다 더 현명하고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엄청난 사고를 쳤거든요. 남편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우 친구가 있었어요. 남훈이라는 사람인데 저와도 연애 시절부터 자주 만나 함께 친해졌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동거래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사람한테 큰 돈을 빌려줘 버린 거예요. 아내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돈이 많아서 있는 돈 빌려줬으면 말을 안 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은행 대출을 풀로 받아서 빌려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이자 독촉 문자가 와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에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사정하더군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억이라니.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돈을 턱 빌려주는데.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문희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셨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잖아. 당장 돌아가시게 생겨서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걸 왜 당신이 감당하냐고. 아니지. 우리 부부니까 나까지 같이 감당해야 하는 거야. 우리 형편의 1억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나문희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자식 키우신 거. 지금 하는 가게도 장사가 잘 안 돼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대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뺑소니범을 잡아서 치료비 받아내면 되잖아. 요즘 블랙박스랑 CCTV 많아서 다 잡는다던데 아직도 못 잡았어? 뺑소니범은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일용직 전전하는 사람이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술 마시고 홧김에 차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치료비도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나 봐.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우리 형편에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당장 우리 월급에 생활비랑 이자 빠지면 남는 돈 하나도 없는 거 몰라? 당신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데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에 같이 가족 여행 갔을 때 우리 어머니 물에 빠져서 돌아가실 뻔한 걸 나문희가 구해드렸거든. 어머니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친구의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착한 면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또 착한 면 때문에 결혼에 위기가 오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눈 질끈 감고 이번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나오는 큰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댁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잘못으로 저까지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시댁에도 목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서둘러 내놓으셨죠. 하지만 땅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팔리는 물건인가요?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계속 불어나고 있을 이자 생각에 속이 타들어가던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놓아서 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집 없는 저희는 어디로 가냐? 네,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이라 출퇴근하기에 너무 멀었고 남은 돈으로는 원룸 하나 얻기도 벅찼거든요. 시댁은 출퇴근거리가 좀 멀어지기는 했지만 집도 크고 마침 남는 방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오죽 힘들면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저는 돈 때문에 그 지옥 불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괴상하고 수상쩍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면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 잘못이긴 해도 어쨌든 저희가 신세를 지게 된 거니까요. 이사간 첫날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장을 보고 오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짐을 들고 오기 힘들 거라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보고만 있으니 새아기는 이사하느라 힘들었으니
당신 혼자 갔다 오라며 시아버님만 보내셨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저를 위해 주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나 말투는 그 반대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뒤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운전해서 다 같이 교회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님 편하게 앉으시라고 배려해서 일부러 조수석을 비워두고 시아버지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나오신 어머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 옆에는 아내가 앉아야 한다고 저한테 당장 조수석에 앉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버럭할 일인가 싶어 황당했죠. 또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대신 하겠다고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옥신각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와서는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으니 와서 TV나 보라면서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설거지를 맡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무지 시어머니의 의중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일부러 설거지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 싶었어요. 태도를 보면 분명히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행동은 다 저한테 좋은 거였거든요. 이쯤 되니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 온천여행 사건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여고 동창 친구분들이랑 같이 일본에 온천여행을 가기로 하셨을 때였죠. 몇 주 전부터 옷도 사고 싸갈 간식거리도 준비하며 소녀처럼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벌써 그렇게 즐거우세요? 하긴 순영 이모 편찮으신 뒤로 이모들 다 같이 모이는 건 3년 만이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맞아. 매년 같이 여행 가다가 그동안 못 가는 게 얼마나 아쉬웠다고. 오랜만에 가니까 신나게 놀다 와야지. 가서 선물 사올 것도 다 적어놨는데 엄마 용돈 많이 줄 거지? 그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컷 놀다가 오세요. 저는 일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는데 부럽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그럼 세아가 너는 주말에 뭐 할 거니? 저는 혼자 어디 가기도 뭐해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집에? 그럼 당신은? 당신 김 사장네랑 같이 바다 낚시 가기로 한 거 맞지? 아이, 난 벌써 배도 다 예약해놨어.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야? 아니, 나만 놀러 가기 미안하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아쉬운데요. 이 사람이랑 아버지가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던데 이참에 좀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 놀래라. 아이, 어머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오붓하게라니.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새아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시집살이 하는데 시아버지랑 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니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를 위해 주시는 건지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때도 도저히 감이 안 잡혔습니다. 며칠 후 여행 가시는 날이 되어서 어머님께서는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나갔던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쭈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길래 스피커폰 모드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공항 잘 도착하셨어요? 응, 길이 안 막혀서 금방 왔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아이고, 이 사람이 덜렁대기는. 내가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왜 거기 있어? 당신 바다 낚시 하러 간다고 나갔잖아. 아, 글쎄 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와서 오늘은 배가 못 뜬다네.
그래서 헛걸음만 하고 돌아왔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지금 집에 당신이랑 며느리만 있는 거야? 당장 밖에 등산이라도 나가. 아침부터 움직여서 피곤한데 무슨 등산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아버님이 전화를 끊으시더니 안방에서 지갑을 챙겨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공항까지는 30여 분 거리라 금세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되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시부모님 2분이 함께 들어오셨어요. 놀라서 어머님을 보니 다리가 아파서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녀처럼 즐거워하시던 어제의 어머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쯤 되니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2분이 밖에서 싸우고 오셨는지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냉랭했어요. 저는 주말 내내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장 놀랐던 일은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된 후로 처음으로 맞은 생일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주는 바람에 식구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올라와서 다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열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정한 스타일의 예쁜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야. 내 선물 마음에 드냐? 네,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선물까지 준비해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귀한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히 선물해야지.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구나. 참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생일도 그렇게 좀 챙겨주지. 내 생일엔 용돈이나 겨우 주는 분인데 며느리 많이 예뻐하시나 보다. 옳기는 좋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뭘 준 거야?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니께서 뒤늦게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으시더군요. 눈치를 보니 시아버지께서 선물을 준비하신 걸 전혀 모르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옷을 다시 쇼핑백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머님의 화난 얼굴을 보니 괜히 죄책감이 들어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요. 아버님께서 오늘 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선물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짧고 야한 옷을? 당장 일이네. 어머님, 이게 뭐가 야해요. 치마 길이도 무릎 아래까지 오고 목 부분도 하나도 안 파였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고가의 브랜드 옷이라 비싸서 화가 나셨나 싶었는데 야해서라니. 어머님께서 잘못 보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다시 꺼내 제 앞에 대서 보여드렸죠. 옷은 정말 단정하고 깔끔한 하얀색 원피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어머님을 화나게 한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옷을 획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걸레짝처럼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치셨습니다. 놀란 제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시더라고요. 환갑도 넘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건지 당장이라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고 싶지 않아서 같이 세게 잡아당기니 거실에서 벼랑간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어요. 주변에서 말렸지만 어머니도 저도 서로 옷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고 놔주세요. 이 옷이 대체 어디가 야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나 당장 놓지 못해? 시어머니가 야하다면 야한 거지 무슨 말이 많어? 한두 번이야 참지. 저도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머리가 다 빠진다니까요.
너야말로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나는 너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내 집에서 편히 지내지도 못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더 세게 잡아당기자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옷은 찌지직 소리와 함께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님께서 옷을 던지듯 놓으시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제가 잡아당기던 힘에 못 이겨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머리부터 찌은 저를 남편이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 당황하셨지만 여전히 녹이 등등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 내가 놓으라고 했잖아. 아이, 당신 미쳤어?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미쳤지? 감히 내 앞에서 여자 옷을 사줘? 대체 뭘 바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바라긴 뭘 바래. 며느리 생일이라니까 옷가게 하는 친구가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아이, 당신이야말로 대체 언제까지 미친 사람처럼 굴 거야? 정신 좀 차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 끔찍한 얼굴을 내 집에서 다시 보다니.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전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당황스럽고 억울하던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지만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입을 꾹 닫고만 있더군요. 옆에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남편이란 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했고요. 애초에 눈치라곤 하나도 없어서 저를 시집살이하게 한 둔탱이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가출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미처 못 챙겨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이 전부였거든요.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오니 데리러 오라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결국 저는 할 일 없이 동네만 돌아다녔습니다. 터덜터덜 걸어다니며 동네를 구경하다 보니 마실 나온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남편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 동네는 경기도 시내지만 노후한 곳이라 도시와 시골의 중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곳에 오래 터를 잡고 사신 어르신분들이 더 많았죠. 1시간쯤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파진 저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언제쯤 집에 돌아가야 덜 민망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한 눈길이 느껴지더군요. 맞은편 정자에 앉은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이나 외지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끔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고 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궁금했던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정말 백 사장 네 딸이 아니라고? 아유,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영이네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잖아. 아이, 그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자영이 동생. 걔가 벌써 결혼을 했어. 벌써가 뭐야. 걔도 30 넘은 지 한참 됐을걸?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냐? 부전자전이라더니 아들은 그런 것까지 자기 아빠를 빼닮나? 아유, 그만 좀 해. 다 들리겠어. 거리가 좀 있어서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자영이는 저희 시누이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들께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다들 당황해서 제 눈을 피하고 괜히 먼 산만 보시더라고요. 좋은 소리가 아니었구나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이야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유, 우리가 언제. 우린 그냥 저기 날씨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영이네 집 며느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 맞거든요. 괜찮아요. 남편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뭘 알아. 난 저기 어제 이사 왔어. 이삿짐 정리해야 돼서 이만.
나는 가서 우리 서방 저녁 차려줘야겠다. 아유, 난 갑자기 우리 마누라가 보고 싶네. 아이, 그럼 잘 놀다 가요. 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분명한데 세 분은 짠 듯이 이상한 핑계를 대며 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빈 정자에 황망하게 혼자 남은 저는 다른 분들이 모여 계신 슈퍼 쪽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분들도 제 눈치를 보며 후다닥 도망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상한 꼬리표라도 붙어 있는 건지, 저만 안 보이는 무서운 벌레라도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저희 시어머니가 마을에 제 욕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어르신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릴 것 같았죠. 근데 그랬다가는 진짜로 미친 여자라고 소문나기 딱이었어요. 저는 이성의 끈을 붙잡고 시댁 쪽으로 터덜터덜 발을 옮겼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시댁만 이상한 게 아니라 동네 전체가 이상하구나. 내가 미스터리한 마을에 시집을 왔구나. 저는 머리가 아득해졌답니다. 저는 집에 가는 내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이상한 곳에서 도망칠 수 있는 걸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퍼뜩 떠오르더군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 같은 시부모님이 없었을 거예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저는 시부모님과 엮이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피해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서 야근을 하며 집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진 저는 빨리 돈을 모아서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왠지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피하시는 눈치더군요. 주말마다 싫다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셨거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어느 날 눈치라고는 없는 남편이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하더군요. 시부모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일을 만들다니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며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다 같이 가는 거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자 남편이 따라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요. 같이 여행 가면 친해질 수 있게 자기가 다 준비했으니 자기만 믿으라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정말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할 수 없이 승낙했어요.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확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든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예 인연 끊든가 이참에 둘 중 하나로 결판을 내자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가족여행을 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날 시부모님께서 또 부부싸움을 하셨더라고요. 홧김에 집을 나간 시아버지께서 시누이 집에 내려가신 상황이라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번 여행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두 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한다고 설득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는 시누이 부부가 각각 모시고 와서 여행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넘긴 남편은 여행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으로 빠진 짐이 없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남편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회의 때 쓸 중요한 자료에 문제가 생겼대. 관련 일 처리만 하고 뒤따라갈 테니까 당신 먼저 어머님 모시고 가 있어. 내가 차 끌고 가면 당신은 어떻게 오려고? 누나네 집이 우리 회사에서 가깝잖아. 나는 거기 가서 누나 차 타고 아버지, 매형이랑 같이 내려가면 돼. 그럼 당신 일 끝나면 여기 와서 같이 가.
나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회사에서 멀잖아.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는데 나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저녁에나 도착할 거야. 계속 기다리시게 하면 어머니가 안 간다고 화내실 게 분명하단 말이야. 잘 됐네. 그냥 이 여행 취소하자. 어머님, 아버님은 싸우시고 당신은 회사에 일 생기고 이건 가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야. 아니야. 우리 가족이 역경을 이겨내고 더 친해지라는 하늘의 뜻이야. 제발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진짜 일 빨리 끝내고 금방 뒤따라 갈게. 응? 남편이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부탁하는데 이걸 확 때릴 수도 없고 결국 남편에게 넘어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시어머니와 단둘이 한 차를 타게 된 거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같은 심정이신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붙이시고 창밖만 보시더군요. 어색한 걸 잘 못 참는 저는 괜히 이것저것 주절됐어요. 오늘 날씨가 좋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날 여행이라니 너무 행운이다. 도착하면 어머님 특제 어묵탕을 해달라. 어머님처럼 요리 솜씨 좋은 분은 처음 봤다. 입고 계신 노란색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오늘 해가 쨍쨍한데 휴게소 들릴 때 밀짚 모자 하나 사드려야겠다. 괜히 칭찬도 해드리고 아양도 떨면서 혼자 원맨쇼를 했죠. 운전하랴 어머님 비위 맞추랴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머님은 제 말에 아예 무시하거나 가끔 단답형의 짧은 대답만 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휴게소에 들렸을 때 저는 어머님을 위해 밀짚 모자도 하나 몰래 사서 짠 하고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쓰세요. 오늘 햇빛 쨍쨍한데 모자 안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샀어요. 너는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 나 모자 같은 거 불편해서 잘 안 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대체 누가 그랬나요? 그 사람한테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시부모님은 없는 게 분명해요. 저 좀 잘 봐달라고 최선을 다해 웃으며 말하는 제 앞에서 정색하며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보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기운이 없어서 노래를 틀고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작 입 좀 닫고 있지 그랬냐고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가는데 도착도 전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착해보니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무사히 여행지에 도착한 저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는 길이 많이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도시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펜션 앞에 차를 세우고 어머님 먼저 들어가시라고 보내드린 후 짐을 내리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출발했다는 이야기일 줄 알고 반갑게 받았죠. 그런데 여보, 어떡하지? 우리 차가 길에서 갑자기 퍼졌어.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금방 뒤따라온다고 했잖아. 나도 그리고 싶었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난 걸 어떡해. 보험사에 연락은 해봤어? 연락했는데 휴가철이라 바빠서 좀 걸리나 봐. 그리고 와도 카센터들 다 쉬는 날이라 바로 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차로 못 오면 걸어서라도 와. 어머님이랑 차 타고 오는 내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알지. 근데 아무래도 오늘 밤까지 당신이랑 어머니 둘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차를 고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일단 근처에 있는 민박 알아보려고. 민박은 무슨 민박이야. 어떻게든 오라니까. 아니면 진짜 나 혼자 집에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다. 잠깐만. 누나가 당신 바꿔달래. 여보세요? 올케? 미안해.
우리 집 차가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하는데 미뤘더니 갑자기 사고를 치네. 일단 렌터카 알아보고 있으니까 구하면 바로 달려갈게. 그때까지 우리 엄마랑 잘 있을 수 있지? 아, 네, 형님. 어쩔 수 없죠.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우리 엄마 좀 바꿔줄래? 시누이에게까지 화를 낼 수가 없었던 저는 조용히 어머님께 가서 전화를 넘겨드렸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으시기도 하지만 시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어머님도 다른 가족들이 못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금세 포기하셨고 결국 저희는 넓은 펜션에 단 둘이 남게 됐답니다. 제 기분은 마치 위험한 호랑이 한 마리와 같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겠던 저는 우선 짐을 올려다 두겠다고 말한 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방에 저희 짐을 정리하는 내내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게 진작 여행 취소하자고 할 걸. 어제부터 그렇게 불길한 징조가 많았는데 왜 다 넘어가 줬는지 나중엔 저한테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오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갈았죠. 그리곤 집에 올라가면 당장 월세방부터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돈은 못 모으겠지만 제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저 혼자라도 꼭 나가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남편이 혹시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를 단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가 퍼졌다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둘만 같이 있으면 저희가 친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남편을 향한 괘씸한 생각이 커지면서 남편이 오면 머리를 박박 쥐어 뜯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둔탱이 남편은 그런 머리를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저도 이상한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더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위해 노력해 볼 생각으로 다시 터덜터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이 혹시 일찍 오게 될 수도 있지 않냐며 저녁을 준비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은 이미 밖에서 신나게 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았지만 저도 찬성했습니다. 할 일 없이 둘이 얼굴만 보고 있기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불고기 재울 양념을 준비하시고 저는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용기 내서 어머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나와서 요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 아직 그렇게 안 늙었다. 이 정도로는 안 힘들어. 저는 어머님이 편하게 쉬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저희 내일은 그냥 나가서 외식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너는 돈도 없는 애가 왜 그렇게 돈 쓸 생각만 하니? 이런 데서라도 조금씩 아껴서 얼른 돈 모아서 독립해야지. 우리 집에 평생 얹혀 살래? 이 말을 듣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도 내내 제 말 무시하고 틱틱거리셨지만 여행을 망치기 싫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기분 나쁜 티를 내시고 저 혼자만 노력하려니까 저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시댁에 얹혀 살게 된 것부터가 누구 때문인데요. 다 당신 아들 잘못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니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 골맞던 게 터진 거예요. 결국 욱하는 마음에 저도 결국 솔직한 심정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그런 돈 아껴서 써봤자 뭐 하겠어요? 남편이 1억씩 남들한테 빌려주고 다니는데요. 저도 누구보다 나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님. 그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너 집에서도 그렇게 남편 탓만 하고 원망하니?
얹혀 산다고 하시니까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식히려고 냉장고에 넣어뒀던 맥주를 하나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같이 맥주를 꺼내 드시더라고요. 저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 경쟁하듯 맥주만 마셨습니다. 어머님은 한 캔도 다 안 드셨는데 벌써 술 기운이 오르시는지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군요. 그걸 보고 있던 제가 실수로 맥주캔을 쳐서 쓰러뜨렸어요. 반쯤 남아있던 맥주캔에서 쏟아진 맥주가 식탁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님의 손을 적셨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칠칠 맞은 것도 똑같아. 그 손 저리 치워라. 제가 휴지를 뜯어 손을 닦아드리려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세게 쳐내셨습니다. 제 손이 닿기 싫은 더러운 물건이기라도 되는 듯 말이죠. 마침 술기운도 조금 올라있던 저는 결국 거기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생사람 잡지 마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처음부터 절 무슨 벌레나 병균처럼 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냥 닦아드리려고 한 건데 제 손 닿는 것도 싫어하시고 제가 어머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얼굴이 잘못이야. 너 생긴 거, 말하는 거, 우리 집에 온 것까지도 전부 다 싫어. 옛날 생각나서 끔찍하다고.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제가 당황해서 벙쪄 있는 사이 어머님은 남은 술을 벌컥벌컥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곤 지친 표정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심한 말씀을 하신 건 시어머니신데 오히려 본인이 더 상처받은 표정이셨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이 어머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를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 네 시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바람 피운 적이 있거든. 그 상간녀가 날 찾아와서 남편 놔달라고 소리 지르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버님께서 바람을요? 아니 그렇게 다정하시고 가정적인 분이 어쩌다가. 나도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지. 그래서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믿을 놈 하나 없었던 거야. 자기는 잠깐 한눈 판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 여자 찾아가서 겨우 떼놓으셨지. 그게 평생 가슴에 한이다가 이제 겨우 좀 잊고 살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너를 쏙 빼닮은 거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는데 그 여자가 다시 걸어오는 줄 알았단다.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시아버지께서 20여 년 전에 바람을 피우셨대요. 저랑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에 백시성을 가진 하얀 원피스를 즐겨 입는 여자였다고요. 어머님께서는 뒤늦게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자식들도 어리고 시아버지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서 이혼은 안 하셨다는데 아무리 용서하기로 했어도 어디 그런 일이 쉽게 잊혀지나요. 그 여자랑 꼭 닮은 제 얼굴을 보는 게 힘드셨다는 말에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왜 저랑 같이 있는 걸 불편해 하셨는지, 왜 저랑 시아버지가 단둘이 있는 걸 싫어하셨는지 전부 다요. 시어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알면서도 유치하게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미안하지. 내가 나이만 먹었지 이렇게 철이 없다. 저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 다 이해해요. 미안하다 새아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화내고 못되게 굴었어.
네 얼굴만 보면 옛날 일. 그럼 저 성형할까 봐요. 어머님 위해서인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꼭 안아주며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예쁘고 순하게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그런 여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쁜 며느리라는 말씀에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다 아무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저는 밖에 나가서 차에 넣어둔 양주병을 꺼내왔어요. 얼마 전에 비싼 양주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아버님께서 술을 좋아하시니 선물해 드리려고 가져갔었거든요. 아버님은 이런 좋은 거 드실 자격 없다고 둘이 이 술 다 먹어 치우고 지금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소녀처럼 웃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날 수학여행 와서 몰래 술 마시는 여고생들처럼 깔깔대고 웃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욕, 남편 욕을 신나게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술에 취해 거실에서 함께 엉켜 잠드는 것까지 완벽한 수학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늘어지게 자던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뒤늦게 도착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시누이, 시매부께서 황당한 얼굴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민박에서 자고 온다고 하시더니. 밤늦게 예약 취소된 렌터카가 있다고 해서 그거 빌려서 왔지. 근데 당신 무슨 일이야? 어머니랑 싸우고 있을까봐 서둘러서 왔더니 혹시 둘이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다 쓰러진 거야? 싸웠는데 꼭 끌어안고 자고 있겠냐? 아니 근데 빈병이 이게 다 몇 개야? 주종도 다양하게 맥주에 소주에 양주까지 마셨네. 올케 속 괜찮아? 어머님이 해주신 어묵탕을 먹었더니 속이 든든해서 그런가 멀쩡하네요. 엄마랑 같이 마신 거야? 우리 엄마 술 잘 못 드시는데 이상하다. 아빠가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술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어허, 며느리 앞에서 아버지 체면 그만 구기고 네 엄마나 좀 깨워라. 잘 거면 방에 가서 자야지. 깊이 잠드신 것 같은데 그냥 두세요. 거실이 더 시원하고 좋은데요. 여보, 나도 어머님 옆에서 좀만 더 잘게. 아침에 우리 깨워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하품을 하며 다시 어머님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황당한 눈으로 보는 게 느껴졌지만 술김이라 그런지 그런 시선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날 대차게 화해한 어머님이랑 저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저희는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카페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며 단둘이 데이트를 한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러워하며 같이 가자고 하지만 저희는 절대 끼워주지 않아요. 왜냐면 둘만 있어야 남편과 아버님 흉을 볼 수 있으니까요. 흉이라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이 꼭 자기 배우자를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 눈치 없다고 흉 보면 어머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편할 때도 많지 않냐고 하시고 제가 맞장구 치는 시기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미스터리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저희 가족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길 바래서예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절대 잊히지 않고 평생 가족들을 괴롭힌답니다.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